현금 탈취 연대기. 서울의 가을 공기는 차갑고 디젤 연료와 도시 먼지의 희미한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광진경찰서의 무거운 철문이 삐걱이며 열리자 광근원 형사가 밖으로 나왔다. 그의 얼굴에는 34년간 강력 범죄 수사에 몸바친 세월이 깊이 새겨져 있었다. 주름진 이마와 눈가의 잔주름은 그가 지나온 험난한 길을 말해 주었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조용한 열정으로 빛났다. 범죄자를 대할 때는 냉철하고 날카로웠지만 평상시에는 인자한 미소를 띠는 그는 동료들 사이에서 강철과 따뜻함의 조화를 가진 인물로 통했다. 광근원은 평생을 강력 형사로만 살아왔다. 그는 서울 광진서에서 5년간 강력계장을 지냈고 이후 양구경찰서와 인제경찰서에서 수사과장으로 근무하며 지방의 거친 사건들을 다루었다. 34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는 단 한 번도 다른 길을 생각해 본 적 없었다. 범죄자를 쫓고 사건을 해결하며 피해자들에게 정의를 돌려주는 일, 그것이 그의 천직이었다. 그는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하곤 했다. 범죄자 앞에서는 칼 같지만 평소엔 그냥 동네 아저씨죠. 그 말에 동료들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수사 기록을 보면 그 칼이 얼마나 예리한지 알 수 있었다. 2001년 12월 광근원은 명예퇴직을 앞두고 있었다. 경찰 생활의 마지막을 조용히 정리하려던 그에게 그러나 운명은 또 다른 시험을 던졌다. 경주에서 발생한 현금 수송 차량 탈취 사건. 그 사건은 그의 마지막 수사로 그리고 그의 경력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싸움으로 남게 될 것이었다. 그날 아침 광진서 강력계 사무실은 여느 때처럼 분주했다. 형사들은 서류 더미와 커피잔 사이를 오가며 전화기를 붙잡고 있었다. 광근원은 책상 앞에 앉아 지난밤의 사건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의 책상은 늘 깔끔했다. 펜과 노트 그리고 오래된 커피잔 하나가 전부였다. 동료들은 그의 책상을 보고 광 계장님, 이게 당신 인생의 전부 아니냐며 농담을 던지곤 했다. 그는 그저 웃으며 이게 내 전부면 그걸로 충분하지라고 답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광근원은 수화기를 들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광진서 강력계 광근원입니다. 전화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다급했다. 경찰청 본부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광 계장님, 경주에서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현금 수송 차량 털린 거 들으셨습니까? 광근원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경주? 언제? 그는 짧게 물으며 펜을 들어 노트에 메모를 시작했다. 2001년 12월 18일 경주지방법원 출장소. 법원 직원들이 그날의 업무를 마무리하고 현금이 든 가방을 들고 은행으로 돌아가던 중이었다. 신호등 앞에서 차량이 멈춘 순간 오토바이를 탄 2명의 괴한이 순식간에 나타났다. 그들은 마치 연습이라도 한 듯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였다. 차량 트렁크를 열고 현금이 든 가방을 꺼내더니 순식간에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현장은 아수라장이었다. 직원들은 충격에 빠져 있었고 경찰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범인들의 흔적조차 찾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광근원은 전화를 끊으며 잠시 눈을 감았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우발적 범죄가 아니었다. 그건 그의 직감이 말해주고 있었다. 그는 1997년 옥천 농협 현금 수송 차량 탈취 사건을 떠올렸다. 그때도 비슷한 수법이었다. 신호등에서 멈춘 차량, 순식간에 트렁크를 열고 현금을 털어간 범인들. 당시 그는 옥천 사건을 해결하지 못한 채로 마음 한구석에 무거운 짐을 남겨두고 있었다. 설마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책상 위에 서류를 뒤졌다.
광근원의 경찰 생활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 그는 20대 초반 젊은 나이에 경찰의 입문에 강력계로 배치되었다. 처음에는 혈기왕성한 신입 형사로 범인을 쫓는 일에 푹 빠져 있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그는 단순한 열정만으로는 사건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범죄자는 점점 더 교활해졌고 수사는 점점 더 복잡해졌다. 그는 정보를 모으는 법, 사람의 심리를 읽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 직감을 믿는 법을 배웠다. 특히 정보원 관리에서 그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청송교도소에서 만난 재소자들, 거리의 소문꾼들, 심지어 동네 주민들까지 그는 누구든 정보원으로 만들 수 있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정보원들은 돈을 원했고 때로는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광근원은 종종 자신의 주머니를 털어 그들을 관리했다. 형사가 돈까지 써가며 일해야 하냐는 동료들의 푸념에도 그는 웃으며 말했다. 정보 하나가 사건을 해결하면 그 돈은 아깝지 않지. 그의 정보원 네트워크는 경주 사건에서도 빛을 발할 것이었다. 하지만 그날 아침 그는 아직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는 단지 옥천 사건의 기억이 떠오른 것뿐이었다. 1997년 옥천 농협 사건. 그때도 범인들은 현금 수송 차량을 노렸다. 신호대기 중인 차량의 트렁크를 열고 돈을 털어간 수법은 경주 사건과 놀라울 정도로 비슷했다. 당시 그는 수표를 미끼로 범인을 유인하려 했지만 범인들은 수표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그들은 현금만 노렸고 증거를 남기지 않는데 천재적이었다. 광근원은 그 사건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 것이 늘 마음에 걸렸다. 광근원은 서류를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재킷을 걸치며 말했다. 경주로 간다. 동료들이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봤다. 계장님, 퇴직 앞두고 뭐하러 하지만 그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다.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옥천이랑 연결돼 있을지도 몰라. 그의 목소리에는 단단한 확신이 묻어 있었다. 그는 경찰청의 지시에 따라 경주로 파견되었다. 경주에 도착한 그는 현장을 직접 살폈다. 신호등이 있던 도로, 직원들의 떨리는 목소리로 전해진 사건의 재구성, 그리고 트렁크를 연 범인들의 손놀림. 모든 것이 그의 머릿속에서 옥천 사건과 겹쳐졌다. 그는 현장에서 발견된 오토바이 타이어 자국을 면밀히 살펴보았다. 이 녀석들 아마추어가 아니야.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광근원은 곧바로 지역 정보원들을 접촉하기 시작했다. 그는 경주와 그 주변 지역의 카센터, 정비소 그리고 오토바이 관련 업계에 대한 정보를 모았다. 범인이 트렁크를 그렇게 쉽게 열었다는 점이 그의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차량 구조를 아는 자일 거야. 그의 직감은 점점 더 강해졌다. 그날 밤 그는 경주의 한 허름한 식당에서 정보원 중 한 명을 만났다. 테이블 위에는 소주 한 병과 안주 몇 첩시가 놓여 있었다. 정보원은 긴장한 표정으로 주위를 살피며 말했다. 형사님, 이거 위험한 일인데 카센터 하나 좀 이상한 소문이 있어요. 광근원의 눈이 반짝였다. 말해. 그는 짧게 답하며 소주잔을 내려놓았다. 정보원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경주 외곽에 있는 카센터요. 주인이 예전에 차량 도난 사건에 연루됐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트렁크 열쇠를 쉽게 여는 법을 안다던데. 광근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시작했다. 그의 손은 빠르게 움직였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다음 단계를 계획하고 있었다. 광근원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경주 사건과 옥천 사건의 퍼즐 조각들로 가득했다. 그는 이 두 사건이 같은 범인의 소행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리고 그 확신은 곧 그의 마지막 수사의 시작이 될 것이었다. 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번엔 놓치지 않아. 그의 눈에는 34년간의 경험이 담긴 결심이 서려 있었다. 경주의 밤은 조용했다. 도시 외곽의 좁은 골목길에는 가로등 불빛이 깜빡이며 희미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광근원 형사는 경찰서에서 제공받은 낡은 관용차를 몰고 외곽의 한 카센터로 향했다. 정보원이 언급한 그곳, 경주 외곽에 자리 잡은 신흥카센터는 낮에는 평범한 정비소로 보였지만 밤이 되면 어딘가 음산한 기운이 감돌았다. 광근원의 손은 핸들을 단단히 잡고 있었지만 그의 머릿속은 이미 수십 개의 시나리오로 분주했다. 트렁크를 그렇게 쉽게 열었다는 건 이 녀석들이 단순한 좀도둑이 아니라는 거야.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차창 밖으로 스쳐가는 어두운 풍경을 바라보았다. 카센터는 도로변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다. 간판은 오래되어 페인트가 벗겨졌고 마당에는 녹슨 자동차 부품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다. 광근원은 차를 세우고 조용히 내렸다. 그의 손에는 손전등이 들려 있었고 허리춤에는 언제나처럼 권총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형사 생활 34년 동안 단 한 번도 총을 쏜 적은 없었지만 그 무게는 늘 그를 안심시켰다. 그는 카센터의 철문 앞에 서서 잠시 귀를 기울였다. 안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너무 조용하군. 그는 낮게 중얼거리며 문틈으로 손전등 불빛을 비췄다. 정보원의 말에 따르면 이 카센터의 주인은 과거 차량 도난 사건에 연루된 적이 있었다. 정확히는 차량 트렁크의 잠금 장치를 손쉽게 해제하는 기술을 알고 있는 자였다. 광근원은 그 정보가 이번 경주 현금 수송 차량 탈취 사건의 실마리가 될 거라 확신했다. 그는 문을 두드렸다. 계십니까? 경찰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위협적이지 않게 들리도록 조절되었다. 잠시 후 문 안쪽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문을 열었다. 그는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눈빛은 경계심으로 가득했다. 무슨 일이시죠? 남자가 퉁명스럽게 물었다. 광근원은 그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다. 이마에 맺힌 땀, 미세하게 떨리는 손. 이 남자는 뭔가를 숨기고 있었다. 신흥카센터 주인 되십니까? 잠깐 이야기 좀 나눌까 해서요. 광근원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의 미소는 상대를 안심시키는데 탁월했지만 동시에 상대의 심리를 꿰뚫는 날카로움을 숨기고 있었다. 남자는 마지못해 문을 열었고 광근원은 안으로 들어갔다. 카센터 내부는 예상대로 어수선했다. 공구들이 벽에 걸려 있고 바닥에는 기름때가 묻은 걸레가 널려 있었다. 광근원은 천천히 둘러보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다. 요즘 사업이 잘 되시나요? 차량 수리 말고 다른 일도 하시는지? 그의 질문은 가볍게 들렸지만 의도는 날카로워. 남자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먹고 살 만큼 벌죠. 별다른 건 없어요. 하지만 그의 눈은 광근원의 시선을 피했다. 광근원은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더미와 오토바이 부품들을 유심히 보았다. 오토바이도 수리하시나 보군요. 요즘 경주에서 오토바이 타는 녀석들이 좀 시끄럽던데. 그는 일부러 말을 던지며 남자의 반응을 살폈다. 남자의 손이 살짝 떨렸다. 그냥 가끔 부품 교체 정도 해줍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갈라졌다. 광근원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상대를 몰아붙이지 않고 천천히 심리전을 시작했다. 그러시군요. 근데 재미있는 소문을 들었어요.
이 근방에서 트렁크 잠금 장치를 쉽게 여는 기술을 아는 사람이 있다고. 광근호는 의자에 앉으며 느긋하게 말했다. 남자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런 소문은 처음 듣는데요. 그는 말을 더듬으며 손으로 책상을 짚었다. 광근호는 그의 손끝이 책상 모서리를 꽉 쥐고 있는 것을 보았다. 아, 그냥 소문일 뿐입니다. 근데 혹시 아는 거 있으면 말해줘요. 요즘 경주에서 큰 사건이 터져서 우리도 좀 바빠서. 그는 일부러 가볍게 웃으며 분위기를 풀었다. 남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광근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그럼 또 들르죠. 필요하면 연락드릴게요. 그는 카센터를 나서며 뒤를 돌아보았다. 남자는 문을 닫으며 여전히 불안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광근호는 차에 올라타며 생각했다. 이 녀석 뭔가 알고 있어.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야. 다음 날 아침 광근호는 경주경찰서로 향했다. 그는 현장 보고서를 다시 검토하며 1997년 옥천 농협 사건과 이번 경주 사건의 공통점을 정리했다. 두 사건 모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노렸고 트렁크를 여는데 전문적인 기술이 사용되었다. 옥천 사건 당시 그는 범인들이 수표를 사용하지 않아 증거 확보에 실패했던 기억을 떠올렸다. 이번엔 다를 거야.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는 경찰서에서 지역 정보원들과 접촉을 시작했다. 청송교도소에서 알게 된 한 정보원이 최근 경주로 이사 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즉시 그를 만나기로 했다. 경주 시내의 한 허름한 찻집에서 만난 정보원은 30대 후반의 남자였다. 얼굴에 깊은 흉터가 있는 그는 과거 차량 절도 사건으로 복역했던 인물이었다. 형사님, 오랜만입니다. 그는 광근호를 보자마자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광근호는 그를 마주 보며 말했다. 그래, 잘 지냈나? 이번엔 좀 도와줘야겠어. 정보원은 주위를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다. 신흥카센터 주인 김아무개요. 그 사람 과거에 차량 도난 조직이랑 엮였던 게 확실해요. 그리고 최근에 오토바이 몇 대를 이상한 방식으로 수리했다는 얘기가 돌고 있죠. 광근원의 눈이 빛났다. 이상한 방식이라니? 정보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밤에 몰래 수리했대요. 그리고 트렁크 잠금 장치를 손보는데 꽤 능숙하다고. 광근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다. 좋아, 계속 알아봐. 더 구체적인 거 있으면 바로 연락하고. 그날 밤 광근호는 경찰서에서 혼자 자료를 정리하며 생각에 잠겼다. 신흥카센터의 주인 김아무개. 그는 단순한 정비공이 아니었다. 그의 과거, 그의 기술, 그리고 그의 불안한 태도. 모든 것이 퍼즐의 조각처럼 맞춰지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 증거는 부족했다. 그는 옥천 사건의 기억을 떠올렸다. 그때도 범인들은 치밀했다. 그들은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범행 시간에 휴대폰을 다른 지역에서 사용하게 하는 교활함을 보였다. 이번엔 그렇게 안 놔둬. 그는 이를 악물며 중얼거렸다. 광근호는 정보원을 통해 김아무개의 주변 인물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의 직원들, 자주 드나드는 손님들, 그리고 그의 가족까지. 그는 한 명 한 명의 신원을 확인하며 그들의 동선을 파악했다. 그러던 중 한 직원이 눈에 띄었다. 20대 후반의 젊은 남자, 최근 카센터에서 일하기 시작한 자였다. 그는 과거 소매치기 전과가 있었고 최근 경주 시내에서 오토바이를 자주 탄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광근호는 그의 이름을 노트에 적으며 미소 지었다. 이 녀석 실마리가 될지도.
그는 다음날 그 직원을 미행하기로 결정했다. 경주의 어두운 골목을 따라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젊은 남자의 뒤를 쫓으며 광근원의 직감은 점점 더 강해졌다. 그는 이 사건이 단순한 현금 탈취가 아니라 더 큰 그림의 일부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 그림의 중심에는 신흥 카센터가 있었다. 경주의 밤은 점점 더 깊어갔다. 가로등 불빛 아래 광근원 형사는 신흥 카센터 근처의 좁은 골목에 차를 세우고 있었다. 그의 눈은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오토바이 한 대를 주시하고 있었다. 카센터의 젊은 직원 박철민, 그가 바로 광근원이 주목한 인물이었다. 정보원으로부터 박철민이 최근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몰고 다니며 수상한 행동을 보였다는 제보를 받은 후 광근원은 그의 동선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의 직감은 이 젊은이가 경주 현금 수송 차량 탈취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속삭였다. 광근원은 차 안에서 손전등을 꺼내 지도 위에 동선을 표시했다. 박철민은 낮에는 카센터에서 일하고 밤이 되면 경주 시내를 오토바이로 돌아다녔다. 특히 사건이 발생했던 신호등 근처를 여러 번 지나갔다는 점이 광근원의 주의를 끌었다. 우연이 아니야.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담배에 불을 붙였다. 연기가 차 안을 채우며 그의 생각을 더 선명하게 만들었다. 그는 박철민을 직접 만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섣불리 접근하면 겁을 먹고 입을 다물 가능성이 컸다. 그는 심리전을 펼쳐야 했다. 그가 34년간 터득한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다음 날 아침 광근원은 경주경찰서에서 박철민의 신원 기록을 다시 검토했다. 27세 소매치기 전과 2건, 그리고 최근 6개월 동안 신흥 카센터에서 일시작. 기록은 평범했지만 광근원은 그의 과거가 단순한 소매치기 이상의 무언가를 숨기고 있을 거라 의심했다. 그는 박철민의 동선을 분석하며 그의 생활 패턴을 파악했다. 매일 밤 10시경 그는 카센터를 나와 시내의 한 허름한 술집으로 향했다. 광근원은 그곳에서 그를 우연히 마주치기로 계획했다. 그날 저녁 경주 시내의 낡은 술집 청풍은 연기로 자욱했다. 광근원은 모자를 푹 눌러쓰고 구석 자리에서 소주를 홀짝이며 박철민을 기다렸다. 10시 15분 문이 열리며 박철민이 들어왔다. 그는 혼자였고 긴장한 듯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광근원은 그의 행동을 조용히 관찰했다. 박철민은 카운터에 앉아 소주 한 병을 주문하고는 빠르게 잔을 비웠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저 녀석 뭔가 찔리는 게 있군. 광근원은 속으로 미소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광근원은 박철민이 앉은 카운터로 천천히 다가가며 자연스러운 척 고개를 숙였다. 이야, 여기 소주 맛이 좋네요. 젊은 친구도 한 잔 즐기러 왔나? 그의 목소리는 가볍고 친근했지만 눈빛은 박철민의 반응을 놓치지 않으려 날카롭게 빛났다. 박철민은 갑작스러운 접근에 놀란 듯 잔을 내려놓으며 광근원을 흘끗 쳐다보았다. 그냥 뭐 좀 마시려고. 그의 말은 어눌했고 눈은 여전히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광근원은 카운터 옆자리에 앉으며 소주 한 병을 더 주문했다. 그는 잔을 채우며 말을 이어갔다. 요즘 경주 거리가 좀 시끄럽지 않나? 오토바이 타는 녀석들이 신호등 근처에서 자꾸 어슬렁거린다던데. 그는 의도적으로 신호등이라는 단어를 강조하며 박철민의 표정을 살폈다. 박철민의 손이 잔을 쥐는 순간 멈칫했다. 그의 얼굴은 미세하게 굳어졌고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다. 그런 거 잘 모르는데요. 박철민은 말을 더듬으며 잔을 입으로 가져갔다. 그래? 하긴 젊은 사람들은 바빠서 그런 소문 안 듣겠지. 광근원은 웃으며 말을 돌렸지만 그의 질문은 이미 박철민의 마음을 찌르고 있었다.
그는 상대를 몰아붙이지 않았다. 34년간의 형사 생활은 그에게 심리전의 기술을 가르쳐 주었다. 너무 세게 밀면 상대는 입을 다물고 너무 느슨하면 기회를 놓친다. 그는 정확한 타이밍을 기다렸다. 근데 혹시 신흥카센터에서 일한다던가? 거기 오토바이 수리 잘한다고 소문났던데. 광근호는 잔을 기울이며 아무렇지 않게 물었다. 박철민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는 잔을 내려놓으며 손으로 테이블을 짚었다. 그냥 거기서 잠깐 일하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시선은 바닥으로 떨어졌다. 광근호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몸을 살짝 기울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별거 아니라고? 하하, 겸손하네. 근데 요즘 카센터에서 이상한 오토바이 수리했다는 소문이 좀 돌던데. 번호판 없는 거 말이야. 그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마치 칼날처럼 박철민의 심장을 겨누었다. 박철민은 숨을 멈춘 듯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의 손은 이제 노골적으로 떨리고 있었다. 저는 그런 거 몰라요. 정말이에요. 그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광근원이 그의 팔을 가볍게 잡았다. 어디 급한데 가나? 그냥 이야기 좀 더 하자고. 광근원의 손은 단단했지만 그의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다. 박철민은 망설이다가 다시 자리에 앉았다. 그의 얼굴은 이제 창백해져 있었다. 광근원은 더 이상 밀어붙이지 않았다. 그는 박철민을 겁주어 입을 다물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대신 그는 화제를 바꿔 가볍게 이야기를 이어갔다. 젊은 친구, 인생 참 힘들지? 나도 젊었을 때 고생 많이 했어. 그래도 정직하게 살면 결국 다 잘 풀리더라. 그는 소주를 한 모금 마시며 박철민을 바라보았다. 너도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지, 안 그래? 그의 말은 단순한 위로처럼 들렸지만 박철민의 심장을 다시 한번 찔렀다. 박철민은 대답 대신 잔을 비웠다. 그의 눈에는 불안과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다. 광근호는 그를 더 압박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럼 다음에 또 보자고. 조심해서 다녀. 그는 박철민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술집을 나왔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의 얼굴을 스쳤다. 그는 차에 올라타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저 녀석 곧 무너질 거야. 이제 한 발짝만 더. 다음 날 광근호는 경주경찰서로 돌아와 박철민의 동선을 다시 점검했다. 그는 정보원들에게 연락해 박철민이 술집을 나간 후 어디로 갔는지 알아보라고 지시했다. 몇 시간 후 정보원 중 한 명이 전화를 걸어왔다. 형사님, 박철민이 어젯밤 늦게 카센터로 돌아갔어요. 김 사장이랑 한참 얘기하는 걸 봤다는 사람이 있어요. 좀 다급해 보였다고요. 광근원의 눈이 반짝였다. 좋아, 계속 지켜봐. 그리고 김아무개도 놓치지 말고. 그는 박철민이 김아무개와의 대화에서 어떤 실수를 저지를지 기대하고 있었다. 그의 직감은 이 두 사람이 사건의 핵심에 있으며 그들의 관계가 무너지면 사건의 전모가 드러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는 책상에 앉아 1997년 옥천 사건의 파일을 다시 펼쳤다. 당시 범인들이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휴대폰을 다른 지역에서 사용했던 점, 수표를 사용하지 않고 현금만 노렸던 점 모든 것이 경주 사건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그는 펜을 쥐며 메모를 시작했다. 그날 오후 광근호는 신흥카센터 근처에서 잠복을 시작했다. 그는 박철민과 김아무개가 다시 만날 가능성을 노리고 있었다. 저녁 8시경 박철민이 오토바이를 타고 카센터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광근원은 차 안에서 망원경으로 그를 지켜보았다. 박철민은 카센터 안으로 들어가더니 김아무개와 격렬하게 대화하는 듯 보였다. 그들의 몸짓은 다급했고 김아무개는 몇 번이나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광근원은 즉시 정보원에게 전화해 추가 지원을 요청했다. 지금이 기회야. 박철민이 무너지고 있어. 김아무개도 곧 실수할 거야. 그는 차에서 내려 조용히 카센터 뒤쪽으로 이동했다. 철문 틈으로 들려오는 대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너 입 다물어. 경찰이 코앞까지 왔다고. 김아무개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박철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사장님, 저도 몰랐어요. 그 형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광근원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경찰서로 연락해 즉각적인 압수수색과 체포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지만 그의 머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이제 끝이다.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카센터의 문을 두드렸다. 경찰입니다. 문 열어.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 안에는 34년간의 경험이 담겨 있었다. 경주의 새벽은 고요했다. 희뿌연 안개가 도로 위를 감싸고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만이 정적을 깼다. 광근원 형사는 경찰서의 좁은 사무실에서 밤을 새운 뒤였다. 책상 위에는 지도, 사건 보고서, 그리고 박철민과 신흥카센터 주인 김아무개에 대한 정보가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그의 눈은 피로로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34년간의 형사 생활에서 단련된 결심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이제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맞추기 직전이었다. 박철민과의 심리전은 성공적이었다. 전날 밤 술집 청풍에서 나눈 대화는 광근원의 예상대로 박철민의 심리를 흔들어 놓았다. 그는 박철민에게 직접적으로 사건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요즘 경주에서 오토바이 타는 녀석들이 시끄럽다는 말과 함께 날카로운 시선을 던졌다. 박철민은 잔을 쥔 손이 떨리며 말을 더듬었고 결국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라고 중얼거리며 급히 자리를 떴다. 광근원은 그의 반응을 보며 확신했다. 박철민은 단순한 조수 이상의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컸다. 새벽 4시 광근원은 경찰서에서 팀을 소집했다. 그는 동료 형사들에게 간단히 상황을 설명했다. 신흥카센터의 김아무개와 박철민 이 두 명이 핵심이다. 김아무개는 트렁크 잠금 장치를 여는 기술을 알고 있고 박철민은 실행자다. 하지만 이건 단독 범행이 아니야. 1997년 옥천 사건과 수법이 너무 비슷해. 그는 지도 위에 빨간 펜으로 경주와 옥천의 사건 장소를 표시하며 말을 이어갔다. 이 녀석들은 조직적으로 움직였어.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휴대폰을 다른 지역에서 사용한 점, 현금만 노리고 수표를 벌인 점, 이건 치밀한 계획이다. 그는 팀에게 2가지 임무를 나눠줬다. 첫 번째는 신흥카센터에 대한 압수수색 준비였다. 김아무개가 증거를 없애기 전에 빠르게 움직여야 했다. 두 번째는 박철민의 추가 미행과 체포 계획이었다. 광근원은 박철민이 압박을 느끼고 실수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 녀석 겁먹었어. 곧 무너질 거야. 그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압수수색은 그날 오후 늦게 시작되었다. 경찰차 2대가 신흥카센터를 에워쌌고 광근원은 직접 현장을 지휘했다. 김아무개는 예상대로 강하게 저항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영장도 없이 들어오면 안 되죠. 그는 소리를 지르며 문을 막아섰다. 하지만 광근원은 차분하게 영장을 내밀며 말했다. 김 사장, 얌전히 협조하는 게 좋을 겁니다. 지금부터는 시간이 당신 편이 아니에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상대를 압도하는 힘이 담겨 있었다. 카센터 안은 어수선했다. 형사들은 공구 상자, 서류 더미, 그리고 오토바이 부품들을 샅샅이 뒤졌다. 그러던 중 한 형사가 작업대 밑에서 비닐에 쌓인 작은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를 열자 현금 다발과 함께 경주 사건에서 도난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수표 몇 장이 나왔다. 광근원의 눈이 반짝였다. 이거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증거를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만족하지 않았다. 현금과 수표가 여기 있는 걸 보면 나머지는 어딘가에 숨겼겠지. 그의 직감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동시에 다른 팀은 박철민을 추적하고 있었다. 그는 카센터 압수수색 소식을 듣고 이미 도주를 시도하고 있었다. 하지만 광근원의 정보원 네트워크는 그를 놓치지 않았다. 청송교도소 출신의 정보원이 박철민이 경주 외곽의 한 폐창고로 향했다는 제보를 전해왔다. 광근원은 즉시 그곳으로 향했다. 폐창고는 오래된 공장지대에 자리 잡고 있었고 녹슨 철문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어둠 속에서 메아리쳤다. 광근원은 동료 형사들과 함께 조용히 창고 안으로 진입했다. 손전등 불빛이 어두운 공간을 후우며 박철민의 흔적을 찾았다. 그러던 중 창고 구석에서 바닥에 묻힌 비닐 포대가 발견되었다. 포대를 열자 경주 사건에서 도난당한 현금의 일부와 함께 옥천 사건의 흔적이 담긴 물건들이 나왔다. 이 녀석들 여기 다 숨겼군. 광근원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박철민은 이미 창고를 빠져나간 뒤였다. 광근원은 박철민의 도주 경로를 예측했다. 그는 정보원에게 연락해 박철민이 자주 들르던 부산의 한 하숙집을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다. 몇 시간 후 부산에서 박철민이 체포되었다. 그는 경찰서로 끌려오며 계속해서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라고 외쳤지만 광근원은 그의 눈을 바라보며 차분히 말했다. 철민 씨, 이제 게임 끝입니다. 자백하면 당신한테도 좋을 거예요. 그날 밤 취조실에서 광근원은 박철민과 마주 앉았다. 박철민은 초췌한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광근원은 심리전을 다시 시작했다. 철민 씨, 당신이 김아무개를 도운 건 알겠어. 하지만 이게 다 당신 아이디어는 아니지? 누가 뒤에서 조종했어? 그는 부드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물었다. 박철민은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결국 입을 열었다. 김 사장이 다 계획했어요. 저는 그냥 오토바이만 몰았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박철민의 자백은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맞췄다. 그는 김아무개가 경주 사건과 옥천 사건을 모두 계획한 주범이라고 털어놓았다. 김아무개는 차량 도난 조직에서 배운 기술을 이용해 트렁크를 쉽게 열었고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휴대폰을 다른 지역에서 사용하게 했다. 현금과 수표는 일부는 땅 속에 일부는 바닷속에 숨겼다고 했다. 광근원은 그의 자백을 기록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철민 씨. 협조해줘서 고마워. 경주경찰서의 취조실은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적막에 잠겨 있었다. 광근원 형사는 책상에 앉아 마지막 사건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그의 펜은 종이 위를 빠르게 움직였지만 그의 마음은 지난 34년간의 형사 생활을 되새기고 있었다. 경주 현금 수송 차량 탈취 사건과 1997년 옥천 사건의 연결고리를 찾아낸 그의 직감은 결국 범인들을 법의 심판대 앞에 세웠다. 신흥카센터의 주인 김아무개와 그의 공범 박철민은 체포되었고 그들의 자백은 사건의 전모를 밝혀냈다. 하지만 광근원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무언가 미완의 느낌이 남아 있었다.
취조실에서 나온 광근호는 경찰서 복도를 걸으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2001년 12월에 경주는 겨울의 문턱에 서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창문을 스치며 낮은 소리를 냈다. 그는 자신의 명예퇴직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았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한 퇴직 전 마지막 임무가 아니었다. 그의 손에 쥔 증거 현금 다발, 수표, 그리고 김아무개가 숨긴 땅속과 바닷속의 흔적들은 그의 경력의 마침표를 찍는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암시했다. 김아무개의 자백은 박철민의 것보다 더 구체적이었다. 그는 경주 사건과 옥천 사건 외에도 부산과 다른 지역에서 유사한 범행을 계획했음을 털어놓았다. 그의 치밀한 계획은 단순한 도둑질이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 네트워크의 일환이었다. 광근호는 이 정보를 경찰청에 보고하며 전국적인 수사를 촉진했다. 그의 정보원 네트워크, 특히 청송교도소 출신의 재소자들과의 오랜 관계가 이 사건을 풀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는 정보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번엔 정말 수고했어. 너희 덕분에 큰 거 하나 잡았다. 전화 너머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는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며칠 후 광근호는 경주지방법원 앞에 서 있었다. 사건 현장이었던 그 신호등은 여전히 평범하게 깜빡이고 있었다. 그는 그곳에서 잠시 멈춰 서서 사건 당일의 장면을 떠올렸다. 오토바이를 탄 두 명의 범인 순식간에 트렁크를 열고 현금을 훔쳐 달아난 그들의 대담함. 그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다. 그때는 몰랐지 내가 너희를 이렇게 잡을 줄.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묻혀 희미하게 흩어졌다. 그는 신흥카센터로 다시 향했다. 압수수색으로 어지럽혀진 카센터는 이제 텅 비어 있었다. 김아무개와 박철민은 구치소로 이송되었고 그들의 범행 도구 오토바이, 공구, 그리고 트렁크 잠금 장치를 여는데 사용된 특수 열쇠는 모두 증거로 확보되었다. 광근호는 카센터의 작업대 위에 놓인 낡은 공구 상자를 손으로 만지며 생각에 잠겼다. 이 모든 게 여기서 시작됐군. 그는 김아무개가 차량 도난 조직에서 배운 기술을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그 기술은 단순한 도둑질을 넘어 그의 삶을 파괴한 칼날이 되었다. 퇴직 전 마지막 날 광근호는 경찰서에서 동료들과 간단한 송별회를 가졌다. 동료들은 그에게 술잔을 건네며 농담을 던졌다. 광 계장님 퇴직하면 뭐 하시게요? 낚시나 하실 건가? 그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낚시? 그건 내 스타일이 아니지. 아마 여전히 거리를 돌아볼 거야. 범죄자들 내가 없다고 너무 좋아하지 말라고. 그의 말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그의 헌신에 대한 깊은 존경이 담겨 있었다. 그는 사무실을 정리하며 오래된 노트를 꺼냈다. 그 안에는 34년간의 사건 기록, 정보원들의 이름, 그리고 그가 해결한 수많은 사건들의 단서가 적혀 있었다. 그는 노트를 천천히 넘기며 생각했다. 이게 내 인생이야. 그는 노트를 책상 위에 놓고 마지막으로 사무실을 둘러보았다. 그의 책상, 낡은 커피잔,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경주의 풍경. 모든 것이 그의 삶의 일부였다. 퇴직 후 광근호는 경주를 떠나지 않았다. 그는 조용한 동네에서 작은 집을 얻어 살았다. 하지만 그의 전화는 여전히 울렸다. 지역 경찰서에서 자문을 요청하거나 옛 정보원들이 소식을 전해왔다. 그는 여전히 범죄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돕고 싶었다. 경주 사건은 그의 마지막 공식 수사였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형사의 심장으로 뛰고 있었다. 어느 날 그는 우연히 신호등 근처를 지나가다 한 노점상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노점상은 그를 알아보고 웃으며 말했다. 형사님, 요즘 거리가 좀 조용해졌어요. 형사님 덕분이죠. 광근어는 그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거면 됐지.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정의에 대한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경주 사건은 끝났다. 하지만 광근원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그는 평생을 범죄와 싸우며 살았고 그 싸움은 그의 퇴직으로도 멈추지 않았다. 그는 형사로서의 삶을 천직이라 믿었고 그 믿음은 그의 마지막 숨까지 이어질 것이었다. 경주의 거리는 다시 평온을 되찾았지만 어딘가에는 또 다른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다. 그리고 광근어는 언제나처럼 그 그림자를 쫓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